그럼 시간이 되어서 저희 택돈투자자문의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택돈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택돈투자자문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리서치한 아이들을 또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한 내용들은 또 저희가 편집을 해서 고객분들, PB분들과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택돈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소수 집중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떤 글로벌 산업의 밸류 체인을 하나하나 리서치를 해서 그 안에 핵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의 완성차부터 부품 소재까지 다 리서치를 해서 그 핵심 기업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중국에 있으면 중국, 한국에 있으면 한국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반도체나 여러 가지 산업대에 대해서 리서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어떤 아이디어들 공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웨비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1임 상품을 주력으로 운용을 해왔었는데요. 1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통화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도 가능하시고 미국에도 가능하시고 미국, 중국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통화 같은 경우에도 달러나 위안화나 엔화나 원화나 원하시는 통화를 한 계좌에 넣어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증권사별로는 저희가 랩 상품 라인업을 하나씩 갖춰서 미국, 중국, 한국 랩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증권사에는 모든 라인업을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참 그 미국 주식들에 어떻게 보면 많이 어떻게 보면 노출이 좀 되어 있고 관심들도 많으시지만 어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을 다 조망해서 여기서 어떤 균형 감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산업에서는 중국의 어떤 밸류 체인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중국 전기차 밸류 체인의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택톤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톤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가파른 성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중국만의 독특한 전기차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BYD랑 CATL이라는 대표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가 가장 큰 국가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 33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판매되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대수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50% 이상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제 전기차가 전 세계에 이제 뿌려진 게 1,6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시장을 굉장히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그러면은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생산 어떤 이런 이제 공급 밸류 체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를 이 배터리가 차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내연기관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듯이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차트는 이 지난해 또는 이제 연간으로 3년간 이제 판매된 지역별로 판매된 전기차에 배터리가 얼마나 탑재되어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한 600만 대 정도 되는데 단위로는 300기가와트시 정도의 배터리가 전기차 신차에 탑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50기가와트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에 탑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데이터로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탑재량이 한 13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시장이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중국의 배터리 탑재량은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기로도 제일 크지만 성장 속도도 가장 빠른 시장으로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어떤가요? 미국은 저기서 보면 좀 비중이 커 보이지 않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미국이나 유럽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은
속도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이 2020년도에 확 드러난 걸 보실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유럽에서 2020년도에 그 전기차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숫자의 이제 그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 지난해는 유럽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거긴 한데 중국이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간극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최근 데이터, 4월 판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 시장에 판매된 전기차가 28만 대 정도로 전년 대비 한 50%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사실 이거는 그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쇄가 일본 게 그 4월 달에 이제 굉장히 이제 주된 이슈였는데요. 특히 상하이 같은 대도시가 막 봉쇄가 되면서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게 저 정도. 그래서 기대보다는 잘 나왔지만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게 한 50% 정도 성장했고 28만 대 정도가 팔린 건데 저게 이제 다른 대륙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이나 이런 차질 이슈가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7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이 전년 대비로 한 35%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었는데 한 그 정도 성장에 그 정도 규모가 나온 거고요. 그 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가장 큰 시장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대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됐는데 이거는 역성장 수준. 별로 큰 이슈가 없었는데도 한 마이너스 15% 정도 대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런 이슈, 공급망 이슈 속에서도 불구하고 대수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성장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차트에 보시면 이게 BYD라는 왕성차 브랜드에서 판매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빨간색이 올해 데이터인데 이제 3월이랑 4월 숫자를 보시면 거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4월에 판매를 잘 해주면서 전체 시장이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그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D는 보니까 월에 한 10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상 최고치고 맞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공급망 봉쇄 이런 것들 영향이 없나요? 네,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 생태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회사인데 완성차부터 어떻게 보면 배터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외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사상으로 접하기는 테슬라도 한 중국 상해 공장에서 월에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하던 그렇죠. 부분들이 4월에는 거의 생산을 못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BYD는 그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전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테슬라가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도 하는데 4월 달에는 상하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 1,50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한 95% 이상 급감한 숫자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랑도 조금 대비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특성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중국 제조업이라고 하면 네. 이제 굉장히 싸게 만들고 원가 경쟁력이 강한 인건비도 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전기차 시장도 처음에 이제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저렴한 인건비로 공장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빨리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렴 원가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전기차 시장은 조금 더 다른 이유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조업과 달리 전기차는 좀 새로운 어떤 생산품이고 특히 전기차 원가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배터리라는 것이 기존에는 없던 거거든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리하게 한국이랑 중국 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가 전기차라는 제품의 원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이 전기차 생태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차 그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어떤 원가 경쟁력에 더해서 이런 기술적 장벽까지 중국이 확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틀 전에 IEA에서 나온 그 글로벌 전기차 전망 자료인데 내년 발표가 되는 어떤 자료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좀 원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이 가격대를 자동차의 가격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대륙별로 유럽, 중국, 미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파란색 그 차트가 이제 자동차 전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격 밴드를 내연기관 차까지 그렇죠. 포함한. 내연기관 차가 주로 되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EV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전기차의 가격 밴드를 음. 나타내 주는 건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당연히 전기차 밴드가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 밴드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비싸다는 뜻이죠. 그렇죠. 비싸죠. 이제 하다못해 테슬라 같은 것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데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완성차 브랜드랑 가격대가 비슷하게 시작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훨씬 비싼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중간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빨간색 점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 평균 가격에 비해서 45에서 50% 정도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4천만 원이면 이거는 6천만 원 이상인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5에서 20% 가까이 이제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20~30% 싸게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전기차 생태계가 가지는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가격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중국의 전기차 어떤 제조 생태계가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그러면은 이 전기차 기술에서 어떤 그 중국이 가지는 어떤 좀 독보적인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아시겠지만 LFP라는 배터리 기술을 한번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은 LFP 기술인데 대조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NCM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LFP 배터리가 가지는 유일한 단점이 그 3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사실 지적되죠. 그렇죠. 키로수가 안 나온다는 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네.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문제를 기술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 화면에 있는 장표가 이제 최근에 그 몇 달 전에 그 중국의 이제 1위 배터리 회사인 CATL에서 발표한 이제 셀투팩 3.0, 3세대 셀투팩 기술을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네. 보시면 위에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제 4680 배터리라고 굉장히 이제 고용량이죠. 크죠. 이슈가 네. 됐던 이제 고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네. 이 4680 배터리보다 13% 더 좋다.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네네. 이제 자체 이제 발표고요. 곧 양산을 시작할 거고 내년에는 이 기술을 적용해서 한 1000km 이상 되는 완성차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 회사 CTO의 어떤 설명이었거든요. 그럼 내년 되면 이제 그냥 한 번 충전하면 1000km씩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가능해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니켈이 80% 이상 들어가는 그런 3원계 배터리 밀도에 한 85%까지 최신 LFP가 지금 따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1000km 가까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중국에서는 다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가 생각보다 지금 기술 어떤 그렇죠. 그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이 LFP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에서 기술적으로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태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요 차트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한 4% 정도 이제 4%밖에 안 되네요. 점유한 걸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자체 자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을 다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LFP 기술이나 또는 그 제조 효율 이런 데서 나오는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구도가 깨지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CATL이 한 2025년까지 700기가와트, 네. 그다음에 한 3, 4위권 회사들도 2025년까지 한 300에서 많게는 500, 600기가와트까지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국내 배터리 회사들보다 굉장히 더 공격적이고, 네. 이런 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이 회사들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그렇죠. 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내포하고 있는 계획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실제 케이스를 회사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BYD라는 회사를 한번 꼽아봤는데, 이 회사는 중국 자체 완성차 브랜드 중에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1등이죠. 실제로 기업이기도 세계 하고, 1위기도 하죠, 전기차에서 현재 그렇죠. 판매 판매 대수로는. 대수로는 이제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제가 써놨지만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완성차를 만들지만 이 회사가 지금 한 20년 이상 이렇게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 특히 뭐까지 하냐면은 자동차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반도체 공급난 이런 데도 사실 주요 부품이 별로 이슈를 비켜나가고 있는 게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해버리거든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경쟁력을 단편 아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생태계 내에서도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회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신모델을 이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저게 그 신모델인가요? 그렇죠. 요 사진이 요 신모델 C이라는 신모델인데요. 요 회사 요 차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3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비슷하네요. 사실 스펙은 거의 동일하고요. 주행 거리는 한 100km 정도씩 더 많고요. 네. 그리고 가격은 한 20에서 30% 이상 저렴합니다. 아, 네. 그래서 최고가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더 나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이제 딱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 모델에 또 C2B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셀2 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배터리 탑재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성이나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끌어올렸다고 이제 평가받는 모델인데, 이런 이 회사가 이 모델을 통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확실하게 뛰어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화될 수 있는 기업이 중국 브랜드 말고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도 사실 지금 현재 생산의 어떤 절반 이상을 상하이 공장 중국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고, 판매의 절반 이상도 또 중국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 모델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모델이 이 회사에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 생태계가 이제 과거 내연기관과 달리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는 이제 독일이나 미국 기술에 중국 자동차 기술이 철저하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격은 싸게 만들어도 퀄리티가 떨어졌는데, 전기차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걸 이런 모델들로 좀 우리가 약하게나마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4월 달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이제 월간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네. 밑에 주황색 부분 4월 달에 딱 올라간 게 이제 요 회사의 배터리 점유율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위에 파란색 부분은 CATL인데, CATL의 최대 고객사가 이제 테슬라다 테슬라죠. 보니까, 네. 테슬라가 4월 달에 중국 시장에서 덜 생산되고 덜 팔리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줄어든 거고요. 이 회사는, 이 BYD라는 회사는 자기 완성차 브랜드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따라서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중국 생태계 안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실이고, 다른 대륙과 어떤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전기차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싸다.
많이 만든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떤 기술적인 거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글로벌에 어떻게 보면은 선두에 갈 수 있는 기업들인지를 한번 잘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질적인 측면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업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들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태폰투자나분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믿었던 미국 시장마저 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고, 또 사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악재들이란 악재들은 다 나왔는데 실제로 시장에 반영된 정도도 고점 대비 20-30%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이 정도에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로 아니면 산업별로 굉장히 많은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개인 투자자나 뭐 PB분들이나 저희들 또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건데, 다만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가 관점들 또는 90% 정도의 악재 속에서도 한 10% 정도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작업, 또는 뭐 이쪽 방향으로 한 80%, 90%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갈 때 다른 쪽의 관점들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게 실제로 피크에서든 아니면 바닥에서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한 2%대에서 뭐 1.2% 이하에서 한 3% 정도까지 미국 국채 10년 금리를 따질 때 그것들이 벌써 한 5, 6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금까지 장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통화정책, 특히 금리 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앞으로 이 금리라는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금리를 계속 긴축 기조를 가져갈 때 실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뭐 리세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와서 박살이 나느냐? 제가 정책 당국자이고 또 제가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고 아마 금융시장을 운영을 할 때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게 아마 통화정책으로 되지 않으면 재정이나 또는 다른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균형점을 찾아 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오늘의 주제는 금리 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규제 완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 근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을 배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디맨드 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금리 정책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떤 병목 현상,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특히 전쟁, 또 락다운 이런 것들로 생긴 코스트 푸시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금리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적 규제하는 정책들을 아마 써나갈 거다. 그것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스케줄, 특히 10월, 11월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점점 신문지상을 도배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긴 금리 그래프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최근 5년 정도를 봤을 때 금리 수준, 미국 국채 금리 수준은 약 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상한선이 한 3%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적정한 금리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한 3% 전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적정한 금리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내놓은 안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뭐 50b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이런 스케줄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의 금리 스케줄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공개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 시중금리들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보면 한 3% 이상을 갔다가 실제로 미국 채금리는 다시 한 2.7 정도로 어제 기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 장기적인 금리 추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밸런스를 맞출 만한 적정한 금리 수준이 한 3% 수준이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을까? 3%, 3.5, 4.0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7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었는데 5개월, 6개월 동안에 사실 한 0.7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죠. 특히 위안화 부분인데요. 그럼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가장 한 3, 4월 달부터 문제가 생겼던 건 금리 차라든지 기타 미국을 제외한 여러 가지 국가들 간의 금리 차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글로벌 유동성들이 움직였는데 특히 위안화가 급속하게 절하가 됐고 엔화도 급속하게 절하가 됐습니다. 그게 벌써 한 몇 주 동안 차분해졌죠. 우리가 전쟁 그다음에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빠지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동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금리나 환율은 사실 거꾸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을 뭐 중국 시장하고 대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시장의 어떤 변동성들은 국가별로 굉장히 큰 폭의 진폭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좀 잠잠합니다. 환율, 금리.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중국 시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조금은 믿었던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8%가 나고 올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시장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화 정책, 그래서 FRB의 파월이 나서 0.5를 올린다, 0.7을 올린다. 사실 이거는 시장에 더 이상 어떤 뭐 임팩트를 주는 요건들도 아니고 벌써 한 1년 단위로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게 재정 정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사들이 5개월, 6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먹혀들지 않는 돌발 요인들이 생겼죠. 전쟁, 그다음에 락다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생기면서 어, 임팩트가 자꾸 이제 없다 보니까 자꾸 간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재정 정책은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리커창 총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기 뭐 영어로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그동안 수단을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잠재적으로 잘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수단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아주 좋은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참고 참아서 재정 정책을 참고 참았는데 아직까지 워낙 여지가 많아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재정 정책에 대한 코멘트들이 뭐 예전부터 있긴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영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현재 보복 관세를 좀 철폐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해 10월부터 하고 있어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다음에 올해 4월, 다시 5월 계속 옐런, 바이든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벌써 2018년 3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미국이나 중국에 피해를 줬을까 추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다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란 미국의 이제 정부에다가 컨설팅하는 연구소에 따르면 미중 간의 어떤 보복 관세로 일어난 어떤 상황들이 만약에 해결된다고 할 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하락하게 하는 정도는 마이너스 한 1.3% 정도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관세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을 추산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는 힘들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미국이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율이 평균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어느 정도로 유지됐냐면 오른쪽 빨간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9.3% 정도로 이제 돼 있죠. 한 6배 정도 수준의 관세율이 매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한테는 실제로 한 3% 정도밖에는 관세율을 안 매기고 있다. 그래서 한 19%라는 게 사실 한 3% 수준으로만 낮춰진다고 한다면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보복 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 21% 정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5%, 6%도 안 됐던 거죠. 이 두 미중 간의 소비와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G2라고 하는 이 두 국가 간의 보복 관세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조금은 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규모나 활동량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분석 자료로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제 분석 자료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축적이 돼서 충분히 나중에 큰 기여도가 나올 거라고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방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2018년부터 한 19년 말까지 우리가 주식시장과 어떤 보복관세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뭐 정확하게 계산식으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다만 2018년도 그래프를 보면 2018년도 한 2, 3월 달, 2018년도 6, 7월 정도, 그리고 9월 달 정도에 보면 실제로 미중 간의 보복 관세가 발표되거나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졌을 때 이거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프에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게 19년까지도 이어집니다. 2019년도 거의 한 9월 달, 7, 8월 달 정도가 마지막 큰 폭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로는 거의 20% 정도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보복 관세가 중국 정부가 미국 제품 한 2천억 달러 사주는 걸로 협정이 맺어지면서 2019년 말부터 실제로 시장이 플러스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혀졌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 이런 것들이 계산식으로는 나오기는 힘들지만 우리한테는 어, 어, 많은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 4분기 전략인데요. 사실 이게 3, 4분기 전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향후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말해 주었던 지표들, 환율 금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안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중국 봉쇄, 긴축 이런 것들이 벌써 어떻게 보면 상수처럼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잡아야 되냐면 탑다운 방식으로는 분명합니다. 금리가 아니라 이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리세션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되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규제라는 것이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리서치를 해야 되고 바텀업으로는 우리가 종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주가들이 있고 밸류에이션들이 굉장히 싸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싸잡혀서 굉장히 뭐 변동성도 생기고 하지만 저희들의 기준점을 넘어서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리스트를 업업 하고 있습니다. 투입할 시간이 언제냐,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것들은 참 힘들지만 분명히 싸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핵심 기업은 사실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때문에 할인되고 있는 회사들은 반도체 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무관하다 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나 전쟁이나 뭐 환율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우리가 컨텐츠 기업들을 잡아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또 뭐 중국이 조금 낮고 미국이 좀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은 국가 간의 어떤 차별성보다는 요 산업군, 전기차 산업군, 반도체 산업군, 소프트웨어 산업군, 콘텐츠 산업군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뉴 인프라에 새롭게 성장하는 어떤 산업의 틀 안에 있는 포지셔닝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리세션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도 다 똑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따지면 먼저 빠졌냐 늦게 빠졌냐의 문제이지 대부분이 뭐 종목별로 따지면 많이 빠지면 50%도 빠지고 작게 빠지면 한 15에서 20% 빠졌는데 거의 동급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웨비나를 하면 예전에는 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뭐 오늘처럼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죠. 이럴 때 우리가 선별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어, 기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몇 가지 뭐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제일 단순하지만 궁금한 질문은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지나요?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도가 굉장히 음, 강한데. 네. 사실 이게 그 기업들 실적을 보면 물론 뭐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고 또 그런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죠.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 자체의 수급이 뒤틀렸는데 그 수급이 뒤틀린 가장 첫 번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좀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는 FRB를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FRB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의 컨센서스는 제대로 금리 정책을 하지 못하고 늦게 타이밍을 잡았는데 늦게 금리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수급이 이제 뒤틀려 버리는 바람에 수급 자체가 깨졌고 또 미국 시장은 ETF 시장입니다. ETF 패시브가 굉장히 큰 수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수급에 이제 악순환이 도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늦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FRB의 신뢰를 잃었던 거고 기업들도 실적이 뭐 나쁜 기업들은 나쁜 기업이지만 사실 하루에 45% 빠질 기업들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 환율 금리는 예상보다는 좀 최근 흐름을 일단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정말 철폐가 된다고 하면 이건 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관점을 음. 가지고는 있지만 분석 자료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을 덮진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관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미중 간의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대만에 뭐 침공하면 전쟁을 하겠다든지, 그건 사실 바이든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을 빼면서 그러면 중국한테 그러면 굽히는 거냐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나 안보를 강조를 하고 실질적인 경제 부분은 내주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 경제가 11월 정도까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려직책이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아마 인플레이션이나 전체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슈가 그렇게 한번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또 최근에 아까 보여주신 대로 보면은 중국 시장이 이제 그동안 워낙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5월에 또 반등한 폭을 보면 좀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반등을 했는데 음. 중국 시장을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는지. 실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어떤 리스크 때문에 불쑥 쇼킹이 나와서 얘기가 되는 건데 내부적인 경제의 어떤 흐름들은 사실 중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뭐 조금 줄어들고 뭐 상하이 봉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미중 보복 관세 때문에 중국이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누적으로 따지든 미중 간의 그 적자는 음, 훨씬 큰 흑자를 보이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도 굉장히 많이 음, 되고 있고 아까 음, 전기차도 보지만 일부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로스가 50에서 100%가 계속 나옵니다. 락다운이 아니면 락다운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락다운이 해결되는 뭐 8, 9월 정도의 산업 생산이나 어떻게 보면 디맨드는 잠재되어 있는 대기 수요까지 합쳐져 버리면 음, 굉장히 큰 폭의 경제 지표 상승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물가 자체도 잡혀 있고 금리 정책을 저금리로 몰아붙이면서 통화와 재정 정책을 함께 쓰기 때문에 오히려 승수 효과들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거죠. 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미처 캐치하기도 전에 글로벌 자금들이 홍콩하고 일부 심천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또 일례로 보면 지금 IPO 물량,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새롭게 IPO 되는 물량이 미국은 제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하게 IPO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해 심천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실제로 굉장히 내성을 갖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수급 측면은 아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포텐셜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훨씬 더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아까 뭐 BID도 저희들이 뭐 갖고 있으면 갖고 있고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은 좀 고수를 할 것 같고요. 2차 세컨 티어 회사들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좀 더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미국도 빠져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더 많이 가고 있고 핵심은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돈을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더 많은 비중을 실어서 슬림하면서도 핵심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려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기업들이나 경제 지표가 좋다는 흐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좀 인상적인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IPO가 가장 지금 활성화돼 있고 자금도 여전히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음, 같고요.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고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지치는 거죠. 이게 시장이 저희들도 지치고 뭐 폭을 생각하면 다시 회복될 거 생각하면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이란 게 1년 내내 오르지 않죠. 예, 360일 오르는 게 아니라 한 300일 아까 그래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지만 실제 1년에 오르는 적이 몇 달 안 됩니다, 사실. 2018년 같이 괴로운 국면도 있지만 19년도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개선을 볼 수가 있고 조금은 호흡이 가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치지 마시고 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 급내기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이밍도 놓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매매를 한두 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으로 한 종목을 사려고 하면 계속 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구사하실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목이나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뭐 지금 얘기하셔도 되는데 더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2년 5월 텍톤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